고대 이래로 전투의 기본적인 진행 과정은 몇천 년간 비슷했습니다. 수백 명부터 수만 명으로 이루어진 빽빽한 진영을 짜요.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군세들끼리 전략적 요충지나 접경지 같은 데서 딱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소리,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 돌진! 양쪽의 군세가 꽝 하고 충돌하는 거죠. 중세까지 전투라는 건 이렇게 덩어리와 덩어리가 만나서 싸우는 일종의 결전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한 곳의 점과 비슷한 형태였어요. 때문에 개개인의 전투력이 높으면 유리했습니다. 경험치 높은 정예 병력들이 일당백으로 쓸어버리거나 장군들끼리 일기토를 뜨거나 심지어는 왕이 직접 선두에 서서 돌진하는 등 영웅적인 대결이 자주 펼쳐졌어요. 화약 무기라는 게 등장하면서 전쟁은 변하게 됩니다. 누구나 총만 쥐어주면 군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한 명 한 명의 전투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그리고 병력 동원 능력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쟁은 한 점에서의 결전이 아니라 밀고 밀리는 전선의 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총 맞으면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기 싫은 병사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총이나 대포가 등장했다고 해서 전쟁의 양상이 한순간에 뒤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원시적인 총포는 명중률도 형편없었고 한 발 장전하는 데만 몇 분씩 걸렸던 데다 화약값, 총알값도 따로 들어가서 엘리트 병종으로 귀하게 대접받았어요. 장창으로 무장한 보병들한테 보호를 받으며 한 발씩 쏘고 빠지거나 앞줄이 사격하고 빠지면 뒷줄이 사격하는 식으로 재장전 시간을 줄여서 지속딜을 넣는 게 총병의 기본적인 운용법이었죠. 시대가 흘러 총기와 대포의 성능이 올라가고 총검이 탄생하면서 더 이상 창병의 지원이 필요 없어지자 드디어 모든 보병이 총을 들게 됐지만 총병으로만 인원을 꽉꽉 채우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사들 개개인의 사격 실력이 오히려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다 못 쏘는 거 그냥 길게 늘어서서 일제 사격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따끔따끔한 지속딜을 넣는 게 아니라 넓은 범위에 순간 폭딜을 넣는 게 유리했던 거죠. 총만 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 행정력이 높아져서 온 국민을 징병할 수 있게 됐고 그런 대규모의 병력을 철도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어졌어요. 통신수단의 발달로 이런 거대한 규모의 병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도 있었고요. 때문에 전쟁은 더 이상 한판 승부로 결정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전선이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근대적인 전쟁의 본격적인 시발점은 19세기에 일어난 미국의 남북전쟁이었습니다. 전선을 사수하거나 돌파하는 밀고 밀리는 힘싸움이 일어났어요. 지루하지만 꾸준한 공세를 퍼붓고 끝까지 전선을 방어해야만 이기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남북전쟁 도중에 게틀링 기관총이라는 게 발명되면서 인간의 화력은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더 가볍고 강력한 맥심 기관총이 등장! 이제 기관총 한 정만 있으면 사람을 그냥 낙엽처럼 쓸어버릴 수 있게 됐죠.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가서 이 기관총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원주민들과 전투력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적당히 겁주고 타협하면서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고작 몇백 명의 병력으로 수만 명의 원주민 대군을 가볍게 패퇴시킬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걸 서로에게 겨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 머지않아 20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이게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바다 건너에서 꿀을 빨고 있던 사이 프로이센 왕국의 주도로 드디어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탈리아를 끌어들여 삼국 동맹을 체결했고 이걸 막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삼국 협상을 체결하여 대항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암살당하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전쟁 1차 세계대전이 시작돼 버렸죠. 1차 세계대전은 그 전까지의 어떤 전쟁과도 달랐습니다. 기관총이나 고폭탄 같은 흉악한 무기들과 철조망이 동원됐고 국가 자체가 전쟁만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는 총력전이었어요. 전선을 유지하고 적의 피해를 누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최전방의 병력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구덩이에 몸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구덩이 속에 하반신을 숨기면 총알을 맞는 면적이 반 이상 줄어들어요. 그리고 땅 위에 벽을 올리는 것보다 땅 파서 들어가는 게 포격에도 더 강했고요. 이렇게 방어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를 참호라고 합니다. 서부전선에는 참호가 길게 이어져서 하나의 선이 되고 병력들은 여기 눌러 앉아서 기관총 들고 방어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철조망과 기관총까지 갖춰서 참호를 구축하면 그 방어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상대편의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참호의 길이는 전선을 따라서 무한정 길어졌습니다. 벨기에 앞바다에서부터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까지 서부전선에는 어느새 누가 땅을 잘 파나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참호를 향해 돌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돌격했다가는 한순간에 몇천 명이 증발할 수도 있었어요. 때문에 적 참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포격을 때리거나 독가스를 뿌려버리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주보고 있는 참호와 참호 사이에는 계속된 포격으로 풀과 나무조차 증발해버리고 포탄 구덩이와 시체만이 남아서 짧게는 10m, 길게는 수백 미터의 황무지가 형성됐습니다. 이곳은 노우맨스 랜드, 즉 무인지대라고 불렸죠. 적의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포격을 퍼부은 후 적군이 다시 기관총을 배치하기 전에 무인지대를 달려서 적 참호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처절한 백병전 끝에 참호 속의 적들을 제압하면 빠르게 참호의 구조를 파악하고 병력을 배치해서 방어 모드로 전환해야 됐죠. 그리고 적의 제2방어선에서 오는 지원군까지 격퇴해야 점령 완료였습니다. 서부전선에는 이와 같은 참호선이 수백 개는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모적인 전투가 계속되면서 젊은이들의 목숨이 끊임없이 갈려나갔어요. 참호전이라는 새로운 전투 방식, 말 그대로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참호전이 지옥이었던 건 끔찍한 참호 속의 환경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병사들은 분화 속에서 발이 썩어가는 참호족에 시달렸습니다. 몸에는 이와 벼룩이 뛰어다니고 밤에는 모기가 창궐해서 잠도 잘 수가 없었고요. 전우가 죽어도 밖에 묻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썩어가는 시체 옆에서 쉬어야 됐어요. 밥이라도 따뜻하게 잘 먹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치였습니다. 불 피웠다가 연기가 솟아오르면 적에게 위치가 노출,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거든요. 때문에 한참 떨어진 후방에서부터 딱딱하게 식은 음식을 배급받아 먹어야 됐어요. 속전속결 계획이 실패하면서 독일의 공격터는 허무하게 끝났고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면서 전쟁 물자까지 부족해졌어요. 동맹국과 협상국 양측 모두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 심정으로 상대방이 싸울 수 없을 때까지 그냥 더 많은 군인을 죽이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의 요새지대였던 베르도행을 점령한 뒤 몰려오는 프랑스군을 다 죽여버리면서 버티기로 하죠. 그렇게 1916년 2월 베르도행을 향한 독일군의 공격이 시작됐지만 프랑스군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전투의 양상은 기승전 참호전으로 변화했습니다. 그해 말까지 수개월간의 전투 끝에 양측을 합쳐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같은 해 7월 베르도행에서 독일군이 멸망전하고 있는 틈을 타 영국군의 대공세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의 쏨 강변에 형성되어 있던 독일군의 3중 방어선, 여기를 뚫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영국군은 8일 동안 포격을 퍼부어 독일군 참호선에 양념을 치고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어로 전략을 바꾼 독일군의 참호는 깊고 단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진격하던 영국군은 첫날에만 6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고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110만 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전투가 시작됐죠.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진격한 거리는 겨우 10km에 불과했습니다. 병사 100명이 죽어야 1m를 전진할 수 있었다는 얘긴데, 문제는 파리에서 베를린까지의 거리가 877km라는 거였어요. 다음 해인 1917년에도 프랑스의 N강에서 한 달 만에 4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그 다음 해인 1918년에는 독일군 최후의 공세가 이루어지며 60여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독일군이 이러한 막대한 사상자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까지 참호전은 계속됐죠. 그동안 인간이 경험해본 바 없었던 막대한 인명 손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참호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신무기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기존에 정찰 정도에만 쓰이던 항공기에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공군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적의 기관총 사격을 버티며 참호와 철조망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고 방어선이 무너진 독일과 동맹국들은 1918년 11월 11일 끝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앞으로의 전쟁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두려워하게 되었죠. 이제 다시는 전쟁이 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뼛속에 각인됐어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오히려 더 큰 전쟁을 불러오는 단초가 되어버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팽창을 시작한 나치 독일 앞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너무 양보만 한 거죠. 그렇게 양보하다가 스노우볼이 굴러 결국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전쟁의 무서움이 다른 전쟁을 불러오는 모순적인 상황, 전쟁이 비참하고 끔찍하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와 주권을 포기하는 명분이 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